found peace in you while the world is falling through. Every night we talk until 2. My fears leave the room. These days they've been hard. Too scared to show my heart. Nights can be too long to spend apart, but you keep me out the dark. We don't need to think about tomorrow, girl, 'cause somehow I know it doesn't matter where we go. You're all I need right now.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인네스트의 손은정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듯 하다가도 밖에 좀 돌아다녔다 싶으면 어느새 등에 땀이 한가득인 정말 알다가도 모를 날씨예요. 누군가가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라고 물어본다면 이젠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추워서 움츠러드는 겨울보다는 활동성이 높아지는 여름이 좀 더 좋긴 한데 올해 같은 여름은 저도 좀 힘드네요. 정말 더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게 다행이면서도 싱그러운 가을날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 현실이 너무 속상한 하루하루입니다. 따가운 햇살이 조금 줄어든 가을 아침에 맨눈으로 하늘에 떠있는 구름 너머를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진짜 좋거든요. 겨울이 오기 전에 다들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선크림은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다 선크림 바르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열심히 바르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밤에도 바르고 나간대요. 요즘 드는 생각이 사람이 1년에 한 살만 먹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피부가 나이 들고 있는 게 확 느껴진다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거라면 더 큰일인데 말이죠. 피부는 어떻게 하면 덜 나이 들어 보일지 고민하고 마음은 어떻게 하면 예쁘게 익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인생은 정말 매 순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피부 관리하는 게 좀 재밌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음날 이 맨들맨들해진 피부를 볼 때면 귀찮지만 매일매일 재미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피부보다는 티가 잘 안 나고 오늘 관리했다고 내일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뭔가 마음은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한쪽만 신경 쓰면 또 다른 한쪽은 푹 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예쁜 말도 많이 해주고 좋은 햇살도 많이 비춰주면 어느샌가 훌쩍 커져 있는 게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가꾸기 위해 가장 쉬운 게 독서가 아닐까 항상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 요즘은 계속해서 철학이나 자기계발 같은 분야에 눈이 가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 라는 책을 마저 읽고 다음번에는 데일 카네기 책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다들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인간관계론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다른 책을 가져올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다음 달에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책 같이 읽어볼게요.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뭔가 들켜버린 것 같아 표정을 보니 말이야 나도 티가 나버린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치는 장난에도 두근댔고 오늘도 몇 번이고 떨렸지만 약속했어 날 안아줘 좀 말아줘 이건 꿈에서만 한
옆에서 밥 먹어도 우연히 눈이 살짝 마주쳐도 걱정 마, 날 안아줘, 하루 사랑해줘. 이건 꿈에서만 하니까. 무심코 던진 네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깜찍했다. 아무도 못 보게 고깃고깃 누가 씹어 날 삼켰었는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꾹꾹 숨겨서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그러다 고작 울음도 못 참고 괜찮다 말하며 두 눈은 퉁퉁 붓고 고맹맹이가 되어도 난 사실 나 아주 오래 울 것 같아. 고작 친구도 못 되니까 툭툭 털고 활짝 웃을 만큼 나는 그리 강하지가 않아. 그러다 고작 사랑이 뭐라고 괜찮다 말하는 날까지 꾹꾹 참고 또 일기나 쓰고 있어. 난 내일은 맑음.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제가 정말 요즘 푹 빠져있는 QWER의 내 이름 맑음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드릴 건데요. 이번 파트는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책은 이제 누군가가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거를 어떠한 철학자가 해결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민 상담은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만 긴장이 돼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 고민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사람은 석가모니라는 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분께서는 이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만 긴장이 되는 이 마음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 근육을 키워나가는 걸 해결 방안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석가모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부처, 석가모니, 석가세존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현재 네팔 부근에 위치한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인생에 대해 번민하다가 모든 지위와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당시 출가자의 풍습이었던 극심한 고행의 시간을 보낸 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죠. 이후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치고 많은 이들을 교화하다가 80세기의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르침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동남아시아, 한반도와 일본까지 전파가 되었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더없이 효과적인 처방전입니다. 이 장에서는 타이와 미얀마 등지의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성서부 불교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본디 갈래를 지닌 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래란 번뇌에 얽혀 삼독과 오욕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삼독이라 함은 욕심, 그리고 화냄, 어리석음이고 오욕은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입니다. 다들 참 이겨내기 힘든 것들인데요. 이런 것을 지닌 채로 태어난다고 해요. 외부 세계에 갖은 자극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한다는군요. 그 망상 속에서 애착하는 대상을 탐하고 애착하지 않은 대상은 싫어하고 그 자체를 지각하지 못한 채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 진, 치가 가래를 빚어냅니다. 그리고 가래에는 번뇌라는 농밀한 감정이 얽혀붙어 있어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석가모니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엄습하는 긴장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과 회식 자리를 상상하며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저 상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과연 성공할까? 못하면 어떡하지? 처럼 극심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생기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치고 싶지 않다는 집착이 강렬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지레 가슴을 졸이고 하루하루 긴장감을 더해갑니다. 앞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막상 제 차례가 다가오면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안절부절 못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가래, 번뇌, 집착에 자기 감정을 몰아놓고 부채질하는 이 습성에 우리가 젖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습성을 객관적인 혹은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각하지 못한 채 그저 날마다 습성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무수하고 잡다한 일상의 자극을 통해 습관적, 맹목적으로 끊임없이 번뇌를 키우고 부풀리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원인에 의해 생겨난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무릇 집기하는 성질을 띠는 것은 하나같이 멸진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여러 원인이 한데 모여 일어나며 그 원인이 사라지면 깨끗이 소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뽑히는 연기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다시 말해 갖가지 원인이 모여들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연기가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연기하여 일어나므로 곧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하는 것일 따름이며 그렇기에 실체가 없는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안감과 긴장감이 유발되는 과정을 연기사상으로 설명해 볼까요? 지금 자신을 옥죄이고 있는 긴장과 불안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또는 기회는 지금뿐이야 라는 감정적 원인들이 모여 가중되고 심화된 결과물입니다. 자기 차례가 끝나면 이윽고 언제냐 그랬다는 듯 멸진하여 끝내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이나 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만사 잘 되든 안 되든 결국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지 않나요? 세상의 무상함을 알고 있다면 세상에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은 모여들었다가 이내 흘러가 버리는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망치기 싫어, 낙오되고 싶지 않아 같은 번민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키우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고민하는 사람에서 고민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시각을 변경해 보는 것을 또 이 석가모니가 추천했는데요. 불교는 이론과 더불어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이기에 행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번뇌와 법무도는 팽창을 가로막기 위한 주된 수행 방법으로는 명상이 있죠. 가부좌를 트는 좌선 명상은 정밀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밀려들 때 역시 큰 도움을 주죠. 명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아서 명상하는 좌선법인 결가부좌 혹은 반가부좌 자세를 취하거나 의자에 기대에 등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눈을 반쯤 뜨거나 감고 긴장한 자신이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합니다. 내면의 긴장을 억누르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금 전까지 긴장했다면 긴장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 온갖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머릿속을 헤집기도 하지만 그저 관찰하고 확인함으로써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긴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이에 휩쓸리지 않고 긴장 자체를 또 다른 내가 바라보듯 대상화하여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명상은 고민하는 사람에서 고민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어째서 이러한 행동만으로 긴장이 완화가 될까요? 인간의 뇌에는 머릿속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바로 베네측 전두엽 피질이라는 기관인데요. 명상을 하면 이 부위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량이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경험의 주체에서의 나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나 역시 단련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셈입니다. 붓다가 열반에 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모든 세상은 간 곳 없이 사라질 터.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수행을 완성하라. 이 말처럼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명상으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 뇌과학 분야에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명상의 위력이 긴장할 때만 발휘되는 건 아니에요. 짜증이 치밀 때,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을 때, 질투나 컴플렉스에 시달릴 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일상에서 겪을 법한 마음속 고충을 명상으로 덜어낼 수 있죠. 붓다는 이 지혜를 이미 2500년 전에 짜임새 있는 하나의 완결한 체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경감시키는 붓다의 가르침과 명상법을 불교의 위대한 유산으로서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갖춰야 할 기술이 아닐까요? 붓다가 열반에 든 이후 불교는 20개의 교파로 갈라졌어요. 그 중에서 상자부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인 원시 불교를 혼자 힘으로 깨달아 해탈에 이르고자 했던 불교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 스리랑카로 전파되어 동남아시아에 보급되었어요. 한중일 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과 깨달음만을 강조한 상자부 불교의 자기 몰입적 성향을 비판하고 자비와 중생구제를 표방한 개혁파 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정신이 응축된 결정체가 바로 유마경이라는 경전인데요. 여기에서는 대상이자 불교에 정통했던 제가불자 유마일과 붓다의 뛰어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출가하지 않고 석세에 머무는 세인 유마힐이 제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불도를 이루려면 속세에 거하며 비도를 행하면서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라는 신란의 가르침과 상통하는 이 번뇌는 곧 깨달음이다라는 생활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과 1, 2초 사이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린다고 해요. 하루로 따지면 한 7만 개 정도의 상념이 생기는 편이죠. 우리가 한평생 떠올리는 잡념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현대인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겨우 혹시 몇 초인지 아시나요? 겨우 8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죠. 오늘날은 이 지식과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예요. 온갖 정보를 흡수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상실한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런 만큼 지금 여기 나 자신을 복귀시키는 명상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 정보화 시대의 천병인 실리콘밸리가 명상 유행을 선도하는 지역이 된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평소에 요가를 하는데요. 요가에서도 명상이 이제 앞, 뒤로 꼭 이제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가를 한다고 해서 명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명상은 정말 가장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고급 단계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명상을 되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하던데, 처음에 해보면은 좀 되게 이상해요. 이게 맞나? 되게 이거 잠올 것 같은데?
점심 뭐 먹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안을 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고 노래 듣고 다음 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간지럽게만 느껴지던 눈빛이 이제는 익숙하단 듯이 웃음 짓지 그쪽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날 부추기지만 아직은 무거운 구두에 뒷굽 차라리 벗어버리고 싶은 이 밤의 끝 손을 내밀어줬으면 해 맨발로 너에게 뛰어갈 수 있게끔 복잡하기만 한 하루에 매 시간 머리를 굴리지만 난 hey, 지금에서야 깨달은 건데 결국 다 버려지고 너만 남아 yeah. 지난 봄에는 널 우연히 봤고 더 이상은 우연이 아니었으면 해 스치기만 했던 너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이라도 같이 걸었으면 해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I need you Baby 너에게 하고픈 말 내가 못다 한 말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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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Love is true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yeah, yeah, yeah. 이제부터는 나의 옆이 제일 편한 자리야 yeah, yeah. 입술을 오므리고 내는 소리와 같이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내가 뒤로 떨어져서 걷더라도 단지 이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네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네가 날 보며 웃어주는 것도 내 얘길 들어주는 것도 난 그걸로도 충분한데 너를 보며 웃잖아 두 눈이 말하잖아 너도 이렇게 대답해줘 Say yes, say yes 너라서 좋아 네가 날 울려도 좋아 너는 나의 모든 전부니까 Love is true I need you Baby 너에게 하고픈 말 내가 못다 한 말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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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Love is true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오랜만에 그 로꼬 펀치의 Say Yes 듣고 왔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요. 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는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께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은 이 외모 관련된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가꾸되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사실 뜯어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에 감사하며 살자 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본질을 부정하고 실존을 살아라 라는 해결 방안을 내어주셨어요.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삶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동시에 삶의 희망을 이야기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조부 스라에서 성장했어요. 한때 문학 교수를 꿈꿀 만큼 문학적 교양이 높았던 외조부의 영향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고등 사범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이때 만난 시몬드 보부아르와 계약 결혼을 해서 당대 화제가 되기도 했죠. 1939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포로가 되었다가 1941년 수용소에서 석방이 되었는데 이 시기에 집필한 존재와 무는 전후 사상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그를 일학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1964년 회고록 말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지만 수상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외모 콤플렉스는 타고난 신체 조건과 직결된 탓에 철학으로 도무지 해결할 도리가 없는 문제라고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철학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사르트르의 철학입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차이점을 파악한 후에 본격적으로 해답을 구해볼까요? 도마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마뱀에는 도마뱀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딱딱한 비늘로 덮여있는 파충류의 일종으로 네 발을 이용해 벽과 천장에 찰싹 달라붙은 채 걸어다니며 곤충 따위를 잡아먹습니다. 기다란 꼬리를 지녔고 천적과 맞닥뜨리면 자기 꼬리를 잘라내죠. 떨어져 나간 꼬리가 꿈틀거리며 천적의 시선을 끄는 동안 잽싸게 달아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를 닮은 자손을 낳아 번식한다든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도마뱀은 도마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도마뱀의 이러한 갖가지 속성들은 도마뱀만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은 아찔할 만큼 자유를 가지고 있다. 도마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마뱀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아찔할 만큼 자유를 가지고 있다 라는 구절이 적혀져 있는데 반면 인간에게는 본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질이 있다 치더라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굳이 뽑으라면 커다란 뇌를 가지고 저마다 다른 생김새로 태어난다는 사실 정도일까요? 신이나 부모가 정한 혹은 하늘이 점지해준 인생의 의미나 목적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존재예요. 느닷없이 간밤에 훌쩍 여행을 떠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사와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신도 부모도 친구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주지 않죠. 감히 해서는 안 될 일도 사실 인간에게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수동적으로 내던져진 자유로운 상태에서 석방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던 인간은 자유형을 선고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저주에 걸렸다는 표현도 퍽 들어맞습니다. 자유로움은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동물과 인간을 철학 언어로 치환하면 도마뱀, 즉 동물은 즉자 존재, 인간은 대자 존재가 됩니다. 즉자 존재란 그것이 실제로 있는 곳에 있을 따름인 존재입니다. 반면 대자 존재는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 양식입니다. 이 말은 곧 타고난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아직 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유입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에 대한 선험적인 본질을 부정함으로써 인간 이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신체, 얼굴, 국가, 거주지 같은 조건들과 함께 세상에 툭 던져지죠. 인간은 이런 사항들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덕분에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결핍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인생의 조건들, 그로 인한 결핍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나는 무엇이다 같은 인식에 얽매이는 일 없이 자기 이미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가능성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돌연 내던져진 인간은 실존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한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생명체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던져진 피투적 존재이면서 바라는 대로 자기 모습을 꾀하는 기투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반해 도마뱀을 비롯한 동물들은 사정이 다르죠. 도마뱀은 도마뱀 이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할 수 없죠. 그렇기에 도마뱀은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만이 본래 주어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온갖 족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개념을 통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사르트르의 실존 철학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죠. 인생이라는 전쟁은 나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 인간만큼은 실제 자기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라고 마음먹고 이 무엇에 무엇이든지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로운 존재죠. 평범한 외모로는 미남 미녀와 결혼에 꼴이 날 수 없다든지, 가방끈이 짧으면 대학 교수가 될 수 없다든지, 변변한 직업이 없으니 유수의 문학상을 받지 못하란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르트르는 주어진 상황에 좌절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다만 그릇된 신념이 빚어낸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본래 주어진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사르트르는 매 순간 결단하고 선택함으로써 저마다의 자유를 행사해 자신의 존재를 만들고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그 생각을 확장해 사회에 결부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생 중반을 넘긴 사르트르는 자신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미국을 비판하고 쿠바의 독립운동을 이끈 체게바라를 지지하는 등 당시 국제 정세에 과감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사회 참여에 나서며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르트르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한다는 실존주의 철학을 본인의 인생을 통해 충실히 실현해냈습니다. 소설가, 극작가, 비평가, 저널리스트, 사회운동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어 행동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력을 고취시킨 원동력은 다름 아닌 외모 컴플렉스였습니다. 청년 사르트르는 우등생이었으나 전학간 학교에서 미모의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퇴짜 맞은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짝달막한 키에 눈동자는 희번덕거렸고 사시가 무척이나 심했다고 합니다. 이성의 관심을 얻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심각한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죠. 사르트르는 연애에서 불리한 조건을 떠안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질을 부정하고 실존을 살기 위해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를 이론으로 중무장하여 존재와 물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 말에서는 나는 글쓰기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 그전에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에 불과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그 사유를 언어로 쓰며 실존주의적인 인간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울이 비친 선천적 신체들을 버렸던 그때 비로소 사르트르라는 인간이 태어난 겁니다. 작은 키와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 자신을 부정하고 날선 사고로 세상을 가차없이 토막내는 지식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뇌생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셈이죠.
지성만 갈고 닦으란 법은 없습니다. 몸을 꾸준히 단련해 멋진 몸매를 만들거나 옷차림을 세련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남 미녀의 기준에서 멀리 벗어나 있더라도 올바른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되고자 하는 실존에 가 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르트르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미녀 대학생 시문드 보부아르와 교제하고 상대방의 자유와 자립을 서로 인정해주는 자유 결속 관계를 맺고 반려자로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철학사에 불후의 걸작을 남기고 동시에 지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집필과 강연을 하는 틈틈이 미모의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노년에 갑작스럽게 실명했지만 그 후로도 한결같이 여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외모로 고민하고 고백했다가 퇴짜 맞은 문학 천년에서 전무후무한 존재, 인기 지식인으로 거듭난 사르트르. 그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네요. 사르트르의 고민 상담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죄야 말해봐 대체 뭐가 문제야 마지막이라 했던 어제가 거짓말이라고 좀 해봐 사랑은 죄야 매일매일 거짓말뿐이잖아 사랑 같은 건 애초에 없잖아 꾸며낸 마음이라 했잖아 날 사랑한다며 그 많고 많은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왜 또 이제 와서 날 내버려 두고 가 너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가 없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만 해 사랑이 원래 이렇게 쉬운 문제였나 매일매일 내 잘못이라고 너가 내 맘을 몰라도 이제 익숙해져서 미안해 내가 또 미안했는데 내가 불러봐도 넌 대답도 없는데 너무 복잡해 What is love 사랑은 모르겠어 사랑이 죄야 말해봐 대체 뭐가 문제야 마지막이라 했던 여제가 거짓말이라고 좀 해봐 사랑은 죄야 매일매일 거짓말뿐이잖아 사랑 같은 건 애초에 없잖아 꾸며낸 마음이라 했잖아 또 사랑 노래 모양은 난 게임질만 하면 떠오르는 너의 마지막 한마디 새벽을 초토화시키는 슬픈 방아쇠가 되어 여지없이 다시 바뀌어버려 밤낮이 잘 지낸다는 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꺼려진다 다정해지고 싶었어 너에게만은 예뻤거든 내게는 없는 너의 해맑음이 가지고 논 거라면 재밌었길 허전했던 거라면 채워졌길 사랑이 무슨 죄야 그냥 끝난 거지 둘 사이에 고귀했던 게 매일매일 내 잘못이었어 우리 왜 손을 잡고 또 멀어지는데 난 그냥 네 옆에 있고 싶은데 자꾸만 내 맘도 모르고 너도 대답도 없는데 너무 복잡해 What is love 사랑을 모르겠어 사랑이 죄야 말해봐 대체 뭐가 문제야 마지막 사랑이 된 여제가 거짓말이라고 좀 해봐 사랑은 죄야 매일매일 거짓말뿐이잖아 사랑 같은 건 애초에 없잖아 꾸며낸 마음이라 했잖아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키조의 사랑이 죄야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고민 상담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인데요. 이번 니체가 고민 상담해줄 내용은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 고민에서 니체는 지나가라. 그러나 또다시 내게 오라 라는 고민 해결을 해주었는데요. 우선 니체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19세기 말 독일의 고전 문헌학자이자 시인, 시대를 앞서갔으나 시대에게 외면당한 천재, 사후 철학자로 더 많은 명성을 얻었죠. 문헌학에 대한 특출난 재능을 알아본 리츠 교수의 추천으로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직에 발탁이 됩니다. 이후 10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뒤 스위스 제네바로 휴양을 떠나 그곳에서 지냈죠. 니체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 회귀에 대한 구상을 처음 떠올린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후 유럽을 떠들며 지필 활동에 몰두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의 계보, 이 사람을 보라와 같은 불후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실패가 뒤따릅니다. 나는 무엇이 될 거야.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했지만 얼마 못 가 좌절하거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겠다고 나섰다가 냉담한 반응만 돌아오거나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사람과 거리를 좁힌답시고 다가갔다가 되레 사이가 나빠지는 일들이 이따금 일어납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들은 어느 날 불쑥 되살아나 마치 목구멍으로 울컥울컥 넘어오는 위액처럼 씁쓸한 기분을 맛보게 합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때의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기만 하고 후회까지 밀려듭니다. 도전이 꼭 성공으로 귀결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외려 아픔을 맛보는 경우가 많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재고 따지는 게 많아지고 실패할까 두려워 방관자를 자처하거나 위험한 일에는 일절 손대지 않게 됩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해야 하며 분수껏 사는 방식에 젖어듭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9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의 첫 저서 비극의 탄생에서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사는 전자의 삶을 아폴론적 삶, 기쁨과 고통을 넘나드는 파란만장한 운명을 거머쥐고 그 운명에 농락당하는 후자는 디오니소스적 삶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을 양쪽 삶이 결합한 예술로 보고 인간이 거울 삼아야 할 인생의 본보기라고 예찬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경험이 없으면 행복한 추억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디오니소스적인 인생에서는 이런저런 경험을 치러내면서 불행이 싹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흐뭇하고 행복한 일도 생겨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삶은 원한이 되어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는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도 떠올리기 싫은 인생의 경험도 인연으로 한데 역겹 끝없이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필연성은 없고 우연성이 지배하는 세상. 차이와 반복의 끝없는 연속. 니체의 말을 듣고 인생은 결국 희비가 마구잡이로 엇갈라는 산미구나 하면서 절망하는 이도 있을 테고 불행만큼은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고백도 못 해보고 지레 포기했던 상대와 연애를 하게 된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업무에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행복이 줄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다시 내게 와라. 마음속으로 외칠 겁니다. 그러나 행과 불행이 인간관계로 얽혀 돌아간다는 니체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외침은 거듭될 불행에 대해서도 별 수 없군. 또다시 내게 와라.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주장한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불행한 경험이 없으면 행복한 추억도 생겨나지 않는 법이죠. 양쪽이 공존하는 덕분에 인생은 괴로우면서도 즐겁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희망과 절망 사이를 거듭 오가는 가운데 인생을 사랑하고 기꺼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현재에 충실할 수 있으며 순간을 영원처럼 살 수도 있겠죠. 이처럼 니체는 희비와 부침이 반복되는 인생을 아무 조건 없이 긍정하고 껴안는 운명애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끔찍하고 비참한 운명이라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니체 자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초인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불행한 경험이 행복한 경험보다 더욱 값진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요. 시련이나 실업,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손쓸도리가 없었던 재해와 사고, 술김에 저지른 실수, 사업하다가 낭패본 경험, 그런 경험의 항복판을 가로지르는 동안은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젊은 혈기로 저지른 무모한 도전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하고 두고두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쓰라린 경험들을 어떻게든 뛰어넘어 극복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분명 그 경험 덕분에 내가 이만큼 분발할 수 있었다고 확실한 때가 올 테니 말입니다. 과거의 쓰라린 기억은 분발을 촉구하는 마중물입니다. 그때그때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던 다행스러운 경험보다 훨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제가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책은 여기까지 읽는 것으로 하고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이 참 짧은데 가을은 또 뭐니 해도 독서의 계절이라는 핑계를 대고서라도 책 한 권 바짝 읽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좋은 내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내가 되고 싶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고 나서도 나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지만요. 사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듯이 책을 고를 때의 첫 열정과 책을 다 읽었을 때의 마음가짐도 그만큼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알면서도 일관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내 마음을 좋은 의미로 이렇게 푹 잠기게 할 수 있는 책 한 권만 잘 찾아서 읽는다면 그게 1년 12권의 책보다 더 값진 게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를 먼저 이제 찾아가고 탐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를 하면서 참 좋은 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할지 궁금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슬슬 2024년도 잘 보내줄 준비를 해야겠죠? 25년도 사실 해가 바뀌는 것 뿐인데 내가 이 해가 바뀌는 것에 참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내줘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조금 좀 씁쓸하기도 한데 열심히 이제 손을 흔들어 줄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어디야 너 지금 뭐하고
초대장 위에 널 데려간다는 그 완이름 오래전 헤어지던 날 자꾸 내 눈앞에 스쳐 혼자서도 난 서글픈데 수화기 너머로 젖은 네 목소리 그때 왜 날 보내줬냐고 처음부터 널 사랑했다며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다고 그 많은 사연들 다 버려둔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